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CEO의 이력서 첫 줄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하버드 졸업도 아니고 구글 출신도 아닙니다.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설거지 알바예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5천조가 넘거든요. 삼성전자 10개를 합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9살 때 영어도 못하면서 혼자 미국에 보내졌는데 도착한 곳이 명문 학교가 아니라 문제아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화장실 변기를 닦았어요.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 엔비디아 젠슨 황 이야기입니다. 변기 닦던 소년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젠슨 황은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화학 엔지니어라서 어릴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녔어요. 5살 때 태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부모님이 큰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만 먼저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9살 젠슨이랑 형이 둘이서 비행기를 탑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나라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던져진 거예요. 미국에 도착해서 친척 집에 갔는데 이 친척이 좋은 학교 보내준다면서 등록시킨 곳이 켄터키 시골의 오나이다 친내교 학교였어요. 근데 이게 명문 사립이 아니라 비행 청소년 교화 시설이었던 겁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거죠. 영어를 거의 못하는 9살짜리 아시아 꼬마가 덩치 큰 문제 아들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매일 괴롭힘 당했고 학교에서 시킨 일과는 방과 후마다 남자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변기 닦는 게 일상이었던 거죠. 근데 젠슨 황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매일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하는 법을 익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탁구를 엄청 잘 쳐서 14살 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미국 유명 스포츠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2년 뒤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가족이 오레곤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젠슨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2학년을 월반했고 수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 다 들어가서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해버립니다. 보통 18살에 졸업하잖아요. 2년이나 빨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15살에 데니스라는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었어요. 젠슨 황은 설거지를 시스템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접시를 닦을 수 있을까? 동선을 어떻게 짜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한 거예요. 본인 말로는 데니스 역사상 최고의 설거지꾼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서빙 보조로 승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테이블 치우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돌아올 때도 빈손으로 안 왔대요. 항상 뭔가를 들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설거지 경력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내세워요. 전문직 경력을 올리는 SNS가 있는데 거기 프로필 맨 위에 엔비디아 CEO보다 데니스 설거지가 먼저 적혀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인생 최고의 수업이었다는 거죠. 겸손함, 시스템 사고, 압박 속에서 일하는 법을 전부 거기서 배웠다고 해요. 16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레곤 주립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명문대가 아니라 학비 싼 주립대를 선택한 건데 여기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면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요. 실험실에서 같이 실습하던 로리 밀스라는 여성인데 회로도 그리고 납땜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젠슨 황의 아내입니다. 1984년에 졸업하고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AMD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칩 설계자로 일하다가 LSI 로직이라는 회사에서 이사까지 올라가요.
낮에는 회사 다니면서 밤에는 스탠퍼드 대학원을 다녔는데 1992년에 전기공학 석사를 땁니다. 직장 다니면서 스탠퍼드 석사를 딴 거예요. 이쯤 되면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이때 젠슨 황이 꽂힌 게 있었어요. 바로 그래픽이었습니다. 그 시절 3D 비디오 게임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존 CPU로는 3D 그래픽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천 개의 계산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CPU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새로운 종류의 칩이 필요했고 젠슨 황은 자기가 그걸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993년 30번째 생일날 젠슨 황은 친구 2명을 만납니다. 크리스 말리코프스키랑 커티스 프림이라는 엔지니어들인데 다들 반도체 업계 베테랑이었어요. 셋이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면 동부 산호세에 있는 데니스였습니다. 젠슨 황이 예전에 설거지하던 그 체인점이요. 왜 데니스였냐면 커피를 무한 리필해주고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안 쫓아내거든요. 거기서 셋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디오 게임이 컴퓨팅의 미래라는 거였어요. 당시 실리콘밸리는 전부 범용 CPU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게임용 그래픽칩이 다음 시대를 열 거라고 봤습니다.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처음에는 엔비전을 생각했다가 젠슨 황이 라틴어로 질투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이온 이름을 제안해요. 경쟁자들이 부러워서 질투하게 만들자는 의미였죠. 그렇게 엔비디아가 탄생합니다. 창업 자금이 $4, 하나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회사 등록하려고 변호사한테 갔더니 $200를 현금으로 내라고 했대요. 젠슨 황 주머니에 있던 $200 내고 공동 창업자 둘한테 가서 각각 $200씩 빌려서 겨우 서류를 냈습니다. 시작이 이 정도로 초라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초창기는 거의 매일이 생존 싸움이었습니다. 젠슨 황 본인 말로는 여러 번 회사가 30일 안에 망할 뻔했다고 해요. 1995년에 나온 첫 제품 MV1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기술을 썼는데 소비자들이 안 산 거예요. 회사 돈을 거의 다 날린 거죠. 그 다음에 세가라는 게임 회사랑 계약을 따냅니다. 드림캐스트라는 게임기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게 대박 기회처럼 보였어요. 근데 1년 동안 개발하다가 젠슨 황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칩이 PC 시장에는 안 맞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약을 포기해버립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자금줄이 끊기고 직월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세가 CEO가 젠슨 황의 결단력에 감동받아서 오히려 투자를 해준 거예요. 이 돈으로 간신히 버티면서 리바 128이라는 칩에 모든 걸 걸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1999년에 회사가 상장하고 같은 해에 지포스 256이라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GPU라고 마케팅했어요. 그 뒤로 2000년대 초반까지 산디FX 같은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싸웠고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업계 전체가 휘청거렸지만 엔비디아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젠슨 황의 경영 철학이 굳어지는데 항상 위기가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증적인 자세였어요. 망할 수 있다는 공포를 항상 안고 가는 거죠. 2000년대 중반에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근데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GPU의 구조를 보니까 그래픽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계산을 동시에 해야 하는 모든 문제에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게임용으로 만든 칩이 사실은 슈퍼컴퓨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문제는 GPU로 그래픽 말고 다른 걸 하려면 프로그래밍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쿠다라는 걸 만듭니다. 개발자들이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GPU의 엄청난 계산 능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였어요.
회사 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당시에는 이걸 왜 만드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회의적이었고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이랑 연구자들만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은 회사 매출에서 거의 티도 안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모든 게 바뀝니다. AI 대회에서 알렉스넷이라는 인공신경망이 이미지 인식에서 역대급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게 엔비디아 지포스 GPU 2개로 훈련한 거였어요. 이게 현대 AI의 빅뱅이었습니다. GPU가 딥러닝의 핵심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젠슨 황이 10년 넘게 믿고 투자한 쿠다가 드디어 빛을 본 겁니다. 그냥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혁명의 무기 공급자가 된 거예요. 우연히 AI 붐에 올라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이 직접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젠슨 황의 재산이 폭발합니다. 순자산이 1,800억 달러, 하나로 240조 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요. 로스엘토스 힐스에 대저택이 있고 하와이에 해변 별장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억만장자 거리에 3,800만 달러짜리 집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 이미지는 항상 검은 가죽 재킷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검은 터틀넥을 입은 것처럼 브랜딩한 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이유가 황당합니다. 대부분의 옷이 피부에 닿으면 간지럽대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가죽 재킷을 사줬더니 안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같은 재킷을 여러 벌 사버린 겁니다. 그게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죠. 경영 스타일도 독특합니다. 5천조짜리 회사인데 직속 부하가 60명이에요. 보통 대기업 CEO가 직접 보고받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1대1 미팅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특정 사람만 정보를 많이 가지면 권력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젠슨 황과 아내 로리는 재단도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서 재단 자산이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원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재단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주로 대학교랑 과학 교육에 기부하는데 본인들이 나온 오레곤 주립대랑 스탠퍼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재단이 웹사이트도 없고 전담 직원도 없어요. 조용히 결과만 내는 젠슨왕 스타일 그대로인 거죠. 켄터키 문제아 시설에서 변기 닦던 9살 소년이 데니스에서 설거지하던 15살 알바생이 어떻게 AI 시대의 왕이 됐는지 보셨죠? 30일 안에 망할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고 첫 제품은 완전히 실패했고 계약 위반까지 했습니다. 근데 포기 안 하고 아무도 안 믿는 미래에 베팅했어요. 젠슨 황은 실패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함을 무기로 삼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문제에 집중해서 미래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이 남자는 그냥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혁신이 일어날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건 파는 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어준 미래입니다.